오늘 깔까요? 오늘 지구 환경 변화 봅시다. 지구 환경 변화. 266쪽 한번 봅시다. 오늘 총 4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 두 번째 엘니뇨, 라니냐.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엘니뇨하고 라니냐 이따가 조금 이야기하고, 네 번째로 간단한 사막화 이야기하고, 뒷판에 물리파트도 조금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지구온난화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 지구온난화는 결국 이 온실효과가 강화된 경우야. 더 세진 경우. 온실효과 자체는 나쁜 효과가 아닙니다. 즉 말 그대로 온실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구를 따뜻하게 만든다. 만약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구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떨어질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온실효과는 필요한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면 평균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살기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여기 화살표 온실효과 일으키는 기체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온실기체. 다 알잖아. 온실기체 누구예요? 누구 있어? 이산화탄소. 메테인. 메테인도 있고요. 또 수증기. 이 두 개가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근데 뭐 수증기는 인류의 활동 때문에 발생량이 크게 변화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온실기체, 우리가 영향 끼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자, 일단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걸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불렀지. 복사가 열 에너지에 이동하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빛의 형태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고 불러요. 복사. 자, 근데 이 열 에너지에 대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좀 기존의 선입견을 좀 깨고 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받으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죠. 일단 뉘앙스를 잘 봐야 되는데 따뜻하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가야 돼. 증가한다. 지구 온도가 계속 증가하면 되나요? 네. 안 되죠. 그럼 받은 만큼 그대로 내보내줘야 돼. 우리가 이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지구 복사요. 그렇죠.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여기까지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인데 여기 만약 온실기체들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어떤 온실기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온실기체가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다시 튕겨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갇힌 에너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을 좀 해보면 우리 온실기체에 의해서 다시 지표로 반사된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이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화살표. 이 화살표 뭔지 물어보니까 잘 체크하시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음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당연히 또 잘 알고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구라고 하는 것이 확정됩니다. 아열대 기후구라는 표현은 온대하고 열대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 잠깐 한반도 그림 보면 이렇게 절반 정도 나눠볼까요? 이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에 의해서 온난하고 수변한 지역이 발생하죠. 위쪽은 이제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서 한랭하고 건조한 기후가 발달해요. 맞나요? 그럼 한반도의 원래 기후는 어떤 표기가 되냐면 그냥 온난 수변구 혹은 뭐 저기 한랭 건조구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렇게까지 가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 온난한 기후야.
근데 앞으로 알 때 기후구가 된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 이렇게 나와요. 지구온난화 가속되면 한반도에 온난한 기후구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아니 그 원래 온난했고 더 뜨거워진 거니까 알 때 기후구라고 가자. 그럼 한반도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한반도는 다른 지역보다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한반도는요. 뭐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런 자세한 것들은 지구가 들어가면서 배울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한반도는 뭐 1.4도 상승한다. 이런 뉘앙스로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부터가 중요한 건데 두 번째로 CO2의 용해도가 감소해요. 우리 사실 이거 예전에 제가 탄소순한테 했던 이야기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찬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에 잘 녹아? 찬물이요. 찬물이야. 내가 콜라 생각하면 편하다고 해서 차가운 콜라에 탄산이 많죠.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온도가 증가하면 잘 못 녹는다라는 거야. 그럼 바닷속에 갇혀있던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돼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무슨 기체죠? 온실 기체죠. 그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겠네.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자, 세 번째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선 저 이거 알아요. 북극곰이 죽어요. 그래 해수면 상승해요. 있던 섬들이 그쪽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다 좋은 이야기인데 다 그런 것들은 아니까 그게 뭐 안 좋은 이야기 아니야. 다 좋은 이야기인데 빙하의 새로운 역할 하나 좀 이야기를 하자. 빙하는요. 태양 그거 반사하는 거. 맞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역할을 해요. 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반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에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태양 에너지의 반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사를 잘 못하죠? 그럼 지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지구 온도 어떻게 돼요? 다시 증가하겠네. 즉 이것도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악순환의 연속이 되겠죠. 두 가지 영향에 의해서. 어려운 거 있니? 없죠? 자, 그다음 제가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거 잠깐 다루고 볼게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종종 서술형으로 나오는 학교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 학교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예요. 코리올리 효과. 자, 이게 뭔지 볼까요? 전향력이라고도 하는 힘인데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렇게 그려볼까요? 그리고요 적도선 좀 그려볼게요. 이 위도 0도인 적도선.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살고 있다라고 해볼까? 이렇게 사람이 한 명 살고 있대. 그 다음 뭐 북극 쪽에도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둘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대요, 집에서. 그럼 정말 속력이 0일까요? 왜 아닐까? 지구가 자전을. 그렇지. 이거 우리 예전에 물리파트에서 버스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여기 버스가 1시간 동안 30km 가면 나도 1시간에 30km 떨어진 곳에 이동한다라고 했죠. 즉 나인 속력도 시간분의 거리 1분의 30이니까 30km/h가 된다라고 해서. 그럼 사실 얘네는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돈다라는 거. 뒤로 한 바퀴 더 돌겠죠. 이렇게. 애도 이렇게 한 바퀴 돌겠지. 여기까지 상황 알겠어? 지구 반지름이 얼마예요? 모르나? 6,400km 정도. 지름 그럼 구할 수 있냐? 몰랐네. 지름 대충 4만 정도 되겠죠. 그쵸? 지름이 아니고 둘레, 오늘 둘레가 2파이를 때려보면 대충 6.몇 곱하는 거니까. 그치? 그 적도에 있는 애 기준으로 이야기해볼까? 이걸 1시간, 아니 하루 동안 가잖아요. 24시간 동안.
맞냐? 그럼 모르긴 몰라도 대충 한 2000km 좀 안 되는 속도로 시간당 이동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근데 이 둘의 위치를 봐봐. 얘는 저기 고위도 쪽에 있잖아요. 야, 둘 중에 하루 동안 누가 더 많이 움직일까? 적도에 있는 애가 고위도에 있는 애가? 적도지. 애가 그럼 속력이 더 어때? 아니죠. 얘네? 애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오른쪽으로 겁나 빨리 뛰고 있다고. 애는 뭐 천천히 걷고 있고, 물론 애도 빠르겠지만.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여기 적도에 있는 친구가 고위도에 있는 친구한테 공을 한번 던져볼게. 본인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른쪽으로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라고 했지. 네. 그럼 이 공을 애한테 직선으로 던졌지만 공은 사실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보다 앞에 떨어져요. 이렇게. 던지면 앞에 떨어진다고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지. 반대로 해볼까? 애가 공을 던져볼게. 고위도에 있는 애가 저위도에 있는 애한테. 오른쪽에 떨어진다. 좀 뒤쪽에. 애가 더 빨리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네. 얘는 애 보고 던졌지만 애 뒤쪽에 도착하겠네요. 이렇게. 실제로 공을 던지지는 않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 바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람을. 다음에. 공기가 이동할 때. 이 코리온 효과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무언가가 이동할 때 동쪽으로 휜다, 오른쪽으로 휜다라는 거야. 저에서 고로 갈 때는 반대로 고에서 저로 갈 때는 어디로 휘어요? 고에서 저로 갈 때는 왼쪽으로 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기 대순환, 이제 전체적인 지구에서 공기의 흐름을 이야기할 건데 거기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넣을 겁니다. 이걸 엄청나게 빠삭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용 이해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해볼게요. 지구의 전체적으로 공기들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자, 그러면 이 대기 대순환의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건 결국 태양 에너지 때문이에요. 태양 고도 차이 때문이에요. 태양 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열과 냉각의 차이가 발생해요. 태양 고도 차이에서 가열과 냉각의 차이가 발생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 고도가 혹시 무슨 말인지 아니? 얘들아? 위도랑 헷갈리면 안 돼. 태양 고도는 아예 다른 표현이에요. 태양이 떠 있는 높이. 봐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거든. 그럼 사람이 서 있는 이 지면을 한번 나타내봐. 요렇게. 뭐 적도에 있는 사람 뺄게요. 있다고 생각합시다. 요렇게겠죠. 지면에. 그러니까 이 원의 접선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여기에도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 접선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겠죠. 보이니? 자, 그리고 고도라는 건 무엇이냐? 이 태양빛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예요. 여기는 90도입니다. 실제로 90도 좀 안 돼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어때? 각도가 감소했겠네. 아, 저위도가 고도가 제일 높네요. 태양 고도가. 그럼 여기 사람 서 있다고 생각해봐. 얘는 정수리 위에 햇빛이 내리 꽂히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있는 친구는 햇빛이 기울여서 봤지. 머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누가 더 뜨거울까? 적도에 있는 애가 더 뜨겁겠지. 내용이 돼? 이게 고도예요. 이 각도가 고도입니다. 태양 고도. 저위도가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위도 적도 부분은 굉장히 뜨겁고 이 고위도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지구 한번 그려보자. 아이고. 이렇게 더러워 이거. 지구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자.
봐봐. 저위도는 뜨겁잖아. 공기가 어디로 가요? 선 좀 그어줄게. 적도선. 2도 0도. 다음 30도, 60도 정도 그어주면 되겠죠? 30도 갑시다. 여기 노스 N3 여기는 너무 작은데. 자, N60. 조금만 올릴게. 좁으니까. 이 정도 합시다. 자, 그러면 저희도 한번 봐봐. 북반구만 이야기할게. 먼저 북반구만 하면 끝나 사실. 저희도 영도 부근은 온도가 높죠. 공기가 어디로 가죠? 위로 갈 거 아니야. 북쪽이 아니라 내 머리 위. 그죠? 연지 위 방향으로 이렇게 붕 뜨겠네. 맞아? 자, 이 흐름 방향 내가 찾아줄 건데 아주 쉽게 찾아줄게.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이 화살표대로 그대로 돌려. 이렇게 돌아가겠죠. 내려오세요. 돌려. 끝. 쉽지? 이유는 이따 이야기해줄게. 그리는 법을 알아야 돼. 그럼 여기 90도도 한번 볼까요? 여기 노스 90도. 자, 90도는 기온이 어때요? 굉장히 낮지? 그럼 공기가 어디로 가?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요대로 한 바퀴 또 돌려. 이렇게. 안 예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이 화살표 똑같이 하나 더 그려보세요. 이렇게. 어차피 이 부분일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연결시켜. 방향 맞게. 이게 대기대순환이에요. 이 방향 찾는 방법이에요. 아주 쉽게 찾았죠. 적도에서 내가 0도, 30, 60, 90도 선 그어놓고 적도 부분은 뜨거우니까 올라갔죠. 그 상태로 한 바퀴 돈다고요. 30도까지. 90도는 차가우니까 내려왔죠. 그 상태로 한 바퀴 돈다고. 30에서 60 중위도 구간에서는 여기서 일어나는 30도 부분하고 60도 부분의 공기 이동 방향을 알고 있죠. 이걸 이어줬을 뿐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적도는 공기가 따뜻하니까 위로 가죠. 그럼 적도의 지면에는 공기가 별로 없겠네. 근데 북극 봐봐. 지면에 공기양이 되게 많죠. 공기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지. 지면만 봐 이제 지면만. 그러면 북극의 지면에 있던 공기가 많으니까 적도로 가려고 하겠네. 쭉 가려고 하겠죠.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북극에서 멀어지니까 높아지겠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하늘로 보는 거야. 하늘만 봐봐. 하늘만. 적도의 하늘엔 공기가 많네. 북극의 하늘엔 공기가 별로 없네. 그러면 적도의 하늘에서 북극의 하늘로 공기가 가려고 하겠네. 근데 가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죠? 하강합니다. 이렇게. 이해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의 이름 볼 건데 이 빨간색 부분은요. 헤들리 순환이에요. 헤들리 순환. 아니, 과학자 이름 같겠죠?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저위도의 공기 순환.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중위도의 공기 순환은요. 페렐 순환이라고 합니다. 네, 페렐 순환. 고위도의 순환은 그냥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페렐 순환 관련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위로 좀 빼서 이야기할까요? 페렐 순환은 사실 지구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순환이야. 전향력을 더 깊게 이야기해야 돼서 그렇게 가진 않고요. 페렐 순환은 여기 밑에 이렇게 보자. 간접 순환이에요. 간접 순환입니다. 헤들리랑 극순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뚜렷하죠. 헤들리는 0도니까 가열돼서 0도에서 올라가서 돈 거고 극순환은 90도가 차가우니까 냉각돼서 돈 거죠. 맞냐? 근데 페렐 순환은 직접적인 가열 냉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지. 그냥 중간에 껴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간접 순환이에요. 근데 이 페렐 순환의 특징은 자전이 없으면 만약 지구 자전이었다면 페렐 순환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전이 없으면.
그럼 자전이 없을 때는 이 중간에 패럴 순환 빼고 나머지 쭉 이어봐. 아 김세현아 그만하고 뭔데 그거. 나 5만 생각해가지고. 요렇게 돈다고요. 자전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돈다고요. 한 바퀴 쭉.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빈 그림을 들면서? 그렇죠. 근데 자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패럴 순환이 나타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평면상의 그림으로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가 0도, 여기가 뭐 노스 30, 여기가 60, 여기가 90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연습해보자. 자, 0도에서는 공기가 위로 올라갔죠? 한 바퀴 돌리라고 했어. 요렇게. 그쵸? 90도에선 공기가 하강했지? 한 바퀴 돌리라고 했어. 요렇게. 그쵸? 자, 30에서 60은 그 중간에 낀 모습 그리면 된다라고 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잘 보이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잘 그릴 수 있겠지, 이제? 자,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공기가 위아래로도 흐르고요, 뭐 지면에서 흐르기도 하고, 뭐 하늘에서 흐르기도 했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지면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에 사니까요. 뭐니? 우리가 지면에 사니까. 그러면 요 저위도부터 한번 봐볼까? 공기가 30도에서 0도로 내려오죠. 맞아? 공기가 30도에서 0도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공기가. 근데 이거는 30도에서 0이니까 상대적으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떨어지는 거네. 어떻게 내려와? 그럼? 내려올 때 어디로 휘어요? 왼쪽으로 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모습일 거야. 실제로. 우리가 이 바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북, 동, 무, 역, 풍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무역선들이 많이 활용하던 바람이어서 무역풍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북동은 뭐야? 북동 쪽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지. 바람 이름은 출발한 쪽 기준이에요. 북동 쪽에서 남서쪽으로 불 거예요, 이건. 되죠? 자, 그러면 30에서 60도 봐볼까? 그럼 이건 30도에서 60도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건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방향이네? 어디로 휘겠니?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아,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휘어서. 근데 저 동네 좀 익숙하지 않냐? 북위 30에서 60?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죠. 아, 그렇잖아. 북위 37도니까 그 동네에 부는 바람 뭐라고 불러요? 편, 서, 풍이라고 부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편서풍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채울 수 있겠어요? 여기도 90에서 60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공기가? 이거 고에서 저로 가니까 왼쪽으로 기는 이런 바람. 이건 극, 동, 풍이라고. 우리 헤들리 순환이 발생할 때 지면 부분에서는 북동무역풍이 분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페렐 순환이 발생할 때 지면 부분에서 편서풍이 발생한다. 극순환은 지면에서 극동풍이 발생한다. 아, 편서풍만 서풍이고 무역풍이든 극동풍이든 동풍이네, 이런 거 알 수 있겠네. 이게 북반구 이야기의 끝이에요. 어렵지 않지? 근데 지구는 북반구만 있는 게 아니죠. 남반구도 있잖아. 남반구 찾는 법 되게 간단해, 얘들아. 남반구는 북반구를 데칼코마니 해주시면 돼요. 데칼코마니 해봤어? 데칼코마니? 이걸로 저기 펜이 남는 뭐 붓 같은 걸로 다 칠한 후에 다 나타낸 후에 이걸 절반 딱 접어봐. 그럼 딱 남반구의 그림이다. 여기도 이제 저기 위도선부터 그려줄까요? 30, 60 이렇게. 근데 이거 뒤로 딱 뒤집어 보세요. 상하 반전시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리는 똑같아요. 왜 그런지 궁금하면 이 순환 똑같이 다 그려보세요. 반대쪽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애도 무역풍인데 어디서 출발했어요? 동서남북? 남동쪽이죠. 얘는 무역풍인데 정확한 이름이 남동무역풍이죠. 편서풍도 그려지니 뒤집어서 보면 여기가 여기로 오겠죠.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N 이름이 뭔가요? 똑같이 편서풍이에요. 그때도 극동풍이 또 이렇게 얘도 극동풍이에요. 이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그때 애들이 되게 많이 해요. 에이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해봐. 그 다음 우리 해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합시다. 해류. 자, 해류는 바다에 흐를 유자죠.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근데 추가적인 조건이 좀 있어요. 자, 해류는 발생 원인이 무조건 바람이어야 돼요. 바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바람에 의해서 일정한 흐름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근데 바람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 뭘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태양이죠. 태양고도 차이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도 바람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태양 에너지가 원인이거든요. 아니?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 왜냐면 낚시로 나오는 게 많아. 두 파트에 걸쳐서 나오거든. 해류랑 대조되는 게 조류예요. 뭘 보고 조류라 그래? 달과 그 태양을 입력으로 인해서 달과 태양이 뭐 닭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달과 태양. 가격 표준가르면 기억 받침이에요. 알았어. 예리한데. 밀물과 썰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조류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야, 밀물과 썰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니? 아니지. 하루만 해도 2번씩 발생하잖아요. 계속 바뀌죠. 6시간마다 바뀌지. 그죠? 그리고 얘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원은 조력 에너지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동하는 걸 가지고 전부 다 해류라고 지칭할 수는 없다고. 해류도 있고 조류도 있고 문제 조류로 나오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뭐 또 더 있는데 이따가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해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로 난류요. 너는 이거 중학교 때 다 공부했잖아. 프로시오 난류, 동안 난류, 황해 난류. 그죠? 자, 난류는 말 그대로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이죠. 즉 어느 위도에서 발생해야 되죠? 저위도에서 발생해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고위도로 가요. 고위도로 가야죠. 자, 두 번째는 한류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 이건 어디서 어디로 가죠? 그렇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갑니다. 그렇죠? 여기 난류를 조금 더 깊게 보면 뭐 당연히 수분이 높다도 있지만 따뜻한 물이잖아요. 소금이 잘 녹죠. 염분이 높아요. 깊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 한류는 염분은 낮겠죠. 단 영양염류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산화탄소도 많아요. 영양. 이산화탄소도 더 많지 당연히. 용해도가 높으니까. 잘 연결시켰네. 이렇게 앞섰네요. 뭐. 영양염류 혹은 뭐 플랑크톤 같은 것들 보면 찬물에 훨씬 더 많이 살거든요. 이런 것들 풍부해.
그러니까 한류에는 물고기들의 양분이 풍부하다. 이 정도 뉘앙스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세 번째로 우리 이제 해류가 바람 따라간다면서요? 근데 다양한 바람들이 있죠.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위도로 찾지 않습니다. 위도로 찾으면 헷갈려요. 근데 안 헷갈리는 법 알려줄게. 서쪽으로 흐르면 동풍의 영향을 받은 거죠. 즉 뭐겠니? 저기 기준으로 무역풍이나 극동풍이겠죠. 아니? 서쪽으로 흐르면 무역풍이나 극동풍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서쪽으로 흐르면 극동풍이나 무역풍의 영향을 아니 뭐라고 말했지? 극동풍이나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동쪽으로 흐르는 바닷물 흐름도 있을 거야. 동쪽으로 흐르면 무슨 영향일까? 편서풍. 그렇죠, 편서풍 영향. 뭐 너무 뚜렷한 경우에는 위도로 찾아도 되지만 그럼 보통 헷갈립니다. 우리 지구 하나 다시 그려줄까요? 그려줄까? 봐봐, 여기 내가 적도선 한번 그어볼게. 그래서 여기가 뭐 30도, 여기도 뭐 30도 정도로 가봅시다. 얘들아, 우리 해류 찾을 건데 어렵게 접근하지만 어차피 뭐 타고 가는 거예요? 해류는? 바람 타고 가요. 바람 그리면 돼. 그럼 이쪽에 북동무역풍 그려볼까? 이렇게 불 거 아니야? 그쵸? 이쪽에 편서풍 불겠죠? 이렇게 불겠지. 조금만 더 연결시켜 볼래? 빙글빙글 돈의 어느 방향으로? 이거 세고 있지. 핸드폰 시계만 봐서 그렇지? 태풍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들고 있죠. 네. 보여? 아, 북반구의 중위도의 경계쯤 되는 거. 한 30도 정도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해류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난류는 빨간색으로 그릴게. 저위도에 머무르는 이런 거 있을 거고, 요렇게 가는 거 있을 거고, 저위도 쪽에서 출발했으니까 또 요렇게 가는 거, 그 다음 여기서 내려오는 거. 얘는 한류, 파란색. 고에서 저로 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돌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남반구도 한번 찾아볼까? 바람 그대로 그리면 돼. 여기 남동무역풍 그리고 편서풍. 이거 연결하면 무슨 방향으로 도나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습이겠네. 해류도 똑같이 흐른다고. 똑같이.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봐봐. 그러면 애매한 거 싹 다 빼고 무역풍이나 극동풍 받는 거 내가 동그라미라고, 편서풍 영향 받는 건 세모로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무역풍, 극동풍 영향 받는 거 찾아라 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는 걸 찾아야 돼. 이게 확실히 무역풍이나 극동풍 영향을 받는 거네요. 북적도 해류입니다. 적도의 북쪽에 있어서. 이 옆에 있는 건 쿠로시오 해류예요. 쿠로시오 해류. 익숙하지? 한반도 영향 미치는. 얘는 좀 애매하니까 넷벌을 두고, 얘는 서쪽으로 가잖아요. 동쪽으로 가잖아요. 편서풍 영향 받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위도선 보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에서 위도를 잘 안 줘. 방향 보고 찾는 게 제일 확실해요. 애매한 것, 위도상으로 애매하게 걸쳐지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거든. 첫 번째, 교재 그림 보면 이렇게 적도 바로 위인데 강하게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이 하나 보여.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좀 빼서 필기할게. 좁으니까. 자, 1번은요. 적도 반류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름이 반류네. 해류가 아닙니다. 이건 해류일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네.
보세요. 적도말리는 해류가 아니에요. 왜 해류가 아닌지 생각해봐요. 얘들아, 여기는 아무리 눈 뜨고 씻어봐도 무슨 이도야? 중이도야 여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중이도야? 저희도. 저위도죠. 편서풍 영향을 받는다고 하기엔 너무 멀리 있잖아. 무조건 무역풍지대라고요. 여기는 무역풍 동풍이죠. 무역풍 탔으면 어디로 갔어야 돼? 서쪽으로 갔어야지. 네, 반대로. 근데 동쪽으로 가잖아. 그럼 바람 영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해류가 아니야. 반류잖아. 얘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기울기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별거 아닌데 헷갈려 하는 거, 여기서도 동쪽으로 가는 거 있어. 여기 2번. 이건 진짜 별거 아닌데 어떤 실수들을 하냐면, 저 친구 이름이 남극순환해거든요.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럼 남극에서 그러니까 극동풍 타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극동풍 탔으면 어디로 갔어야 돼? 동풍이니까. 동에서 서로 갔어야지. 근데 얘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극과 가까이 있긴 하지만 무슨 바람 받는다는 거예요? 편서풍 받는다는 거지. 동쪽으로 이동하지만요. 동쪽으로 이동하니까 편서풍 영향을 받는 해류입니다. 됐어요? 극도로 갔다고 해서 극동풍이 아니야. 근데 그쪽에 있지 않아요. 실제 위도선 보면 60도쯤이에요. 60도쯤. 걸쳐 있어. 이런 경우에는 애매하니까 내가 방향 보고 찾자라 라고 했죠. 방향 보고 찾아라. 실제 교재 그림 보니까 뭐 이름들 나와 있거든요. 뭐 북쪽도 쿠로시오, 뭐 캘리포니아 한류, 뭐 저기 북태평양, 뭐 남쪽도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이거 암기할지 말지는 학교 선생님이 결정합니다. 오케이? 지금 당장 해류 이름 외우는 게 급한 건 아니야.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 됐죠? 세연아, 엄마 갈비 해놨대? 아니 얼마나. 아니 놔둬. 근데 뭐 이게 기후 이상은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처럼 그냥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런 순환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내용 하나만 짚고 갑시다. 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이걸 중학교 때 제대로 단둘이 쳐놓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저위도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대충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지구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100이라고 해보자. 저위도에 많이 들어올까? 고위도에 많이 들어올까? 저위도. 왜? 태양 고도가 높기 때문에. 90도는 안 돼. 실제로 자전축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90도 살짝 안 돼요. 그럼 저위도랑 고위도에 나눠서 들어올 텐데, 대충 저위도 70, 고위도 뭐 한 30 정도로 나눠줄까요? 그리고 당연히 100만큼 들어왔으면 100만큼 내보내는 게 맞아. 내보낼 거예요. 근데 저위도에서는 한 55만큼 내보낸다고 해보자. 고위도에서는 그럼 45만큼 내보내겠네. 그럼 에너지의 총량을 계산해볼까요?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기준으로 보면 흡수한 에너지니까 플러스의 개념이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한 거니까 마이너스의 개념이잖아. 그 저희는 에너지가 얼마가 돼? 플러스 15죠. 우리가 이걸 에너지 과잉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밑에는 마이너스 15. 그럼 여기 마이너스 15죠. 에너지가 어떤 상태?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저위도가 따뜻하고 고위도가 차갑네. 맞아?
아니야,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 에너지가 남는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따뜻하다가 아니라 온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야.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 봐. 우리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라고 했는데 저희도는 에너지 과잉 상태니까 이게 1억 년마다 1도씩만 올라도 저희도 온도는 지금보다 46도가 높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 맞아? 거의도 46도가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지속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걸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과잉은 따뜻하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 온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야. 뭐 아프리카 그럼 어떻게 살아? 응? 그럼 이걸 운반해 준 친구가 있겠죠. 이걸 운반해 주는 게 바로 대기와 해소의 순환이죠. 순환으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죠? 이 상태를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고도 차이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은 발생하지만 그걸 대기랑 해소의 순환이 해소해준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 대기대순환 이야기했는데 대기대순환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봅시다.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남적도 부분이에요. 적도 살짝 아래쪽. 그럼 무슨 바람 부니? 무슨 바람 부니? 저희도니까 무역풍 불겠죠. 이 무역풍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봐봅시다. 보면 이쪽에 이 세계지도 보면 이쪽에 아프리카 대륙 일부 있고 쭉 가가지고 이쪽에 유라시아 대륙 있잖아요. 한국도 이렇게 좀 크게 그려주자. 이렇게 있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있고 여기 저기 섬들 좀 있고 그죠? 쭉 가가지고 이쪽에 북아메리카 있고 남아메리카 있고 세계지도잖아. 지금 우리가 어디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한 이쯤이 적도선이거든요. 여기보다 살짝 아래 동네 이야기하고 있어. 한 이쯤? 아니? 여기 동남아 섬들하고 여기 어딘지 알아? 얘들아? 문명 발생지. 페루 정도. 페루가 무슨 문명이야? 잉카죠. 자, 저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풍지대. 됐죠? 내가 왜 저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 이름을 실제로 외워야 돼요. 하나는 외워야 돼. 보여줄게. 자, 첫 번째로 이상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어떤 모습인지 봅시다. 평상시에. 평상시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자, 아까 그림 보면 태평양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아래쪽에 태평양이 크게 열려 있었죠. 태평양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을 볼 겁니다. 이쪽은 서태평양이겠죠. 서태평양. 근데 문제에서 서태평양이라고 잘 안 나와.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이쪽엔 동태평양이 있지 않을까? 저기 남미의 페루 정도 되는 거.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여기 무슨 바람 분다고 했어요? 무역풍이 불죠. 한 가닥만 그려줄까요? 이렇게. 중간에 물이 차 있어. 중간에 수조를 놨다는 생각해. 너네가 수조를 놓고요. 무역풍은 동풍이잖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선풍기를 틀었다고 생각해봐. 물이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
서쪽으로 가려고 하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물 봤을 때 위쪽에 있는 물하고 아래쪽에 있는 물 볼게. 네. 위쪽에 있는 물이 더 따뜻하죠. 이동하는 건 위쪽에 있는 물이겠죠. 선풍기를 위에다가 켰으니까. 맞아? 그럼 바닷물이 살짝 약간 오버해서 그리면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서태평양의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는 듯한 모습이라고. 바람 불면 서쪽으로 물이 가니까.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동한 물은요 다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이야. 위에 있는 물이 이동했어요. 표층의 수가 이동했으니까요. 그럼 동태평양 여기 남아있는 물은 수온이 어때? 낮겠죠. 맞아? 그럼 봐봐. 서태평양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밑에 따뜻한 물까지 있지? 증발이 잘 일어나죠? 맞아? 그럼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가 위로 상승하겠네? 여기 뭐가 만들어질까? 구름이 만들어지겠네. 이거 하나만 그릴까요? 하나만? 그럼 구름이 이쪽으로 비를 내리겠네요. 비를 네 비는 강수가 일어나겠네, 서태평양 쪽으로. 뭐 지금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이렇다고, 이 동네는. 그럼 이게 공기순환 또 할 거 아니에요? 구름이 가는 게 아니고, 공기가. 그러면 이 동태평양 쪽은 봐봐. 공기가 하강하죠.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하강하는 곳을 하강기류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강기류요.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없죠. 얘들아, 이게 비가 내려온다가 아니라 구름을 만들 공기가 땅으로 다 내려갔다라는 뜻이죠. 구름이 안 만들어지죠. 비가 와 안 와? 안 오죠. 하강기류랑 관련된 용어는 강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강기류가 발생한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강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태평양에선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원래 찬물은 아래로 빨리죠. 밀도 차이 때문에. 위쪽엔 따뜻한 물이 있단 말이에요. 찬물은 위로 가 못 가? 못 가지. 따뜻한 물이 뻗팅기고 있으니까. 근데 서태평양 봐봐. 따뜻한 물이 다 어디로 가서? 아니 동태평양? 서태평양으로 가버렸지. 여기 있던 따뜻한 물이. 그럼 아래쪽에 있던 찬물이 드디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용승이라고 해요. 용승. 네, 용승이라고 합니다. 올라온다 라는 뜻이야. 그럼 이 두 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서태평양은 동태평양보다 수온이 어때요? 따뜻해요. 높겠죠. 저희가 잘라보자. 그리고 상승기류가 발생했죠.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었지. 즉 강수가 많이 일어나겠네. 동남아 놀러 가본 친구들 있니? 여기 보면 수상가옥들 많은데. 가봤어?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수상가옥이 발달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 때문이에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아예 날은 덥잖아. 물 주변에 살면 시원하잖아요. 물이 기와열을 흡수해 가니까. 맞아? 시원하잖아. 그래서 수상가옥에 살고 있었다고. 동태평양은 볼까요? 서태평양보다 수온이 어때요? 네. 낮겠죠? 비가 잘 오나요? 강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겠네. 여기서 뭐 우산 사왔다 그냥 망하겠죠? 뭐 우산집도 없고 편의점 우산 안 팔고 네? 그럴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용승이 일어났잖아요. 용승이 일어나 찬물이 올라오잖아. 근데 내가 찬물에는 물고기들 밥이 많다라고 했죠. 영양분이. 그럼 물고기 키우기가 좋아. 근데 그 물고기는 찬물에 사는 애일까 따뜻한 물에 사는 애일까? 당연히 찬물에 사는 애지. 그런 애들을 한류성 어종이라고 그래요. 한류성 어종을 어획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한류성 어종, 찬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잡아다 팔고 먹기도 하고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페루가. 됐죠?
자, 여기까지는 뭐 나름대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네요. 그죠?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네요. 자, 엘니뇨는 무역풍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무역풍이 약해진 경우를 뜻합니다. 무역풍이 약해진 경우를 뜻해요. 기억하기 쉽게 여기 이은 약화해서 외우시면 편하거든요. 엘니뇨. 엘니뇨죠. 네, 엘니뇨. 여기 또 동태평양, 서태평양 한번 그려줄까요? 그럼 봐봐.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평상시랑 비교해야 돼요. 평상시에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다 쏠려 있었네. 근데 선풍기 켜놨다 했잖아. 근데 그 선풍기를 약풍이나 혹은 뭐 그냥 꺼버렸어. 그럼 따뜻한 물이 어떻게 될까? 다시 뒤로 붕 하고 빠크하겠네. 퍼지겠네요. 이렇게 넓게. 맞아? 그러니까 수위가 거의 딱 맞춰지고 바닷물 수위가 거의 맞춰지고 따뜻한 물은 골고루 분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지 혼자 따뜻한 물 다 갖고 있다가 좀 나눠준 거죠. 동태평양한테. 근데 바닷물만 뒤로 빠꾸 할까? 아니지. 공기도 서태평양 쪽에 다 몰려있지 않았니? 네. 얘네도 무역풍이 약해지면 뒤로 후퇴하겠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얘들 이 위치의 뉘앙스를 좀 기억해 줘야 돼. 한 동태평양 쪽으로 한 7, 80% 정도. 무역풍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동쪽에서 서로 무역풍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건 아주 약하고 오히려 서풍이 발달해가지고 요 중간 한 7, 80% 정도에서 경계선을 만든다고요. 그럼 구름이 여기서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동태평양에 비를 내리지 않을까? 순환하는 거 쭉 그려보면 이렇게도 그려지고. 왜 하강기를 발달하네요? 서태평양. 서태평양 하강기를 발달했네. 아니? 서태평양은 비가 안 오네? 수원 먼저 이야기하자. 자, 수원 이야기할 건데 얘네 둘이 비교하지 마세요. 서태평양을 평상시의 서태평양과 비교하죠. 모든 문제가 그런 식이에요. 평상시 서태평양보다 수온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죠. 따뜻한 물이 오른쪽으로 좀 갔잖아. 평소보다 수온이 떨어진다.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수온이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겠네요. 그리고 서태평양은 원래 비가 잘 왔는데 수성가옥 짓고 살았는데 비가 오지 않네요. 가뭄이 찾아옵니다. 동태평양은요, 비 안 오는 동네였는데 홍수가 나요. 물론 뭐 정도에 따라서 그 생기는 결정이 되는데 이게 좀 건조하고 조금 강수가 오고 이게 무슨 큰 문제인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게 얘네들 생활 패턴을 봐야 돼. 여기 수상가옥 짓고 살았잖아. 여기는 저기 우산 하나도 안 팔고 살았고 갑자기 비 와봐. 그죠? 문제가 생기겠죠. 서태평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태평양에는요 또 커다란 문제 하나에 직면해요. 용승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용승이 일어나지 않아. 용승 있어야 한류성 어종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그죠? 용승이 안 일어나요, 용승이.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던 물고기들도 이제 따뜻한 물도 오고 용승도 안 올라오니까 죽겠죠. 폐사하겠지. 당장 먹을 것도 팔 것도 없지. 그것보다 큰 문제가 그 시체들이 쌓여서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켜요. 시체가 부패되면서. 그래? 그런 문제들까지 발생하는. 이제 앞으로 또 물고기 키우기 더 힘든 환경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엘니뇨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세 번째 라니냐도 한번 볼까? 라니냐?
뭐냐도 무역풍 변화야. 이건 무역풍이 세지는 거겠지 뭐. 그럼 세지는 거겠지 뭐. 강화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세진 경우. 우리도 그림 다시 한번 그려줄까요? 서태평양. 어디지? 동태평양. 내가 살짝 오버해서 그리지. 야, 무역풍이 세졌다며. 한 세 줄기가 간다고요. 그죠? 다음에 바닷물도 그럼 서쪽으로 몰려있겠지? 아까보다 더 심해. 아니 지금 이렇게 가자. 잘 보이잖아. 물론 바닥이 드러나진 않아. 네. 응. 잘 보이라.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따뜻해지겠네요. 원래 따뜻했지만, 그쵸? 여기는 어떻게 돼? 더 차가워졌겠네. 극단적인데. 극단적이지. 구름도 볼까요? 여기 상승기류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네. 그 구름이 하나가 아니겠네. 뭐 2개, 뭐 3개, 많이 그려 4개, 5개. 여기 어떻게 돼? 미친 듯이 비가 오겠네. 폭우가 오겠네. 폭우가. 응? 저기 살던 주민들 입장에서 날벼락이겠죠. 평소에도 비가 오긴 했는데 자주 오는데 너무하잖아 이건. 그죠? 여기도 이야기해볼까요? 자, 내가 항상 평상시랑 비교하라고 해서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수온은 어떻게 된다? 낮아져요? 서태평양이? 안 터져요. 증가. 죄송할 거 없어. 자,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수온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겠죠. 감사합니다. 자, 서태평양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겠네요. 너무 비가 세게 와서. 동태평양 원래 좀 건조했는데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겠네. 대신에 용승은 더 세지겠죠. 용수만 더 세. 용승 그릴 데가 없네. 용승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뭐 찬물 많이 올라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 뭐 지금까지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정확한 어떤 생성 원인은 밝혀내지 못한 상태고, 단 지구온난화가 극심화될수록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지구온난화랑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정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냐? 시계가 없네.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나라고 뭐 서당 시절을 이해하겠냐? 나도 똑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공부할 만한 환경이야. 뭐 학원도 다 보내주고 하는데. 그래도 싫지? 다 아시네요. 뭐 어쩌겠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제가 평생 공부 좋아하니까 딱 한 명만이 내 제 동생이에요. 싫어해도 좋아하는 척 해봐. 좋아하는 척을 하려면 일단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척 해봐. 긍정적으로 좀 살아. 억지로 좀 재밌다, 신난다 해보고. 나도 일요일만 되면 이 시간은 너무 힘들어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7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준비하고 수업 준비하고 밥 10시 돼 가잖아요. 사실 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걱정을 많이 해. 카카오톡으로. 괜찮냐? 나는 웃어. 난 너무 신나. 그거 알만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와. 그거 중계 농구하잖아요. 맨날 힘들어 이렇게 찡찡대는 것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럼 긍정적이가 아니라 관계 빠진 건데. 그래 뭐 그런 쪽으로 나사가 좀 빠져도 돼. 없어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다 할만하다. 긍정하고. 되게 중요해. 사막화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기브이 강 사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막화. 자, 사막화의 원인은 조금 편협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벌목해서 그래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 가속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도 사막 지형은 있었지.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메인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메인 원인을 알려면 다시 한번 여기에 위도선 그려주고 나타내 봅시다. 대기대순환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니? 0도에서 상승하니까 한 바퀴 돌려주기. 90도에서 하강하니까 한 바퀴 돌려주기. 이렇게. 그냥 중간에 끼어 있는 거 그려주기.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기. 다 할 수 있지? 자, 제일 눈여겨봐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위도 30도 부분. 위도 30도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공기 내려오네 뭐라 그래? 하강기류라고 부르지 않나요?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사막이 다 여기에 발달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뭐 그레이트 샌디 다 위도 30도 라인을 분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막화 메인 원인이 뭐예요? 대기 대순환이다. 자연적인 원인 대기 대순환이다. 특히 위도 어느 지역? 위도? 네? 30도의 하강기류. 요것 때문에 사막화가 일어난다. 뭐 여기 사막화. 네, 사막화도 이제 지구온난화가 가속될수록 사막화도 심해지거든요. 결국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챕터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온실기체 감축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 하고 에너지도 좀 절약하고 탄소 저배출 운동도 좀 하고 여기 교토 우정서 같은 것도 좀 발행하고 뭐 파리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식으로 좀 탄소 저감 운동을 하자. 그럼 뒤로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하자. 에너지 이제 76조. 에너지에 대해서 내가 좀 빠듯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에너지 기호로 E라고 써요. E. 뭐 사실 계속 나오던 개념인데 에너지의 정확한 과학적 정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다리는 뭐죠? 줄이죠. 독일 과학자 이름 써가지고. 아타에메가 필기를 열심히 해서 봤더니 줄을 제대로 쓰고 싶었는지 이렇게 써놨는데 전자담배 이름이고요. 이거 아니었어요. 제 오픈이에요. 그 이름 뭔데? 이름 기호로 우리가 W라고 쓰죠. W.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일은 우리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현상을 뜻합니다. 결국 내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강한 힘으로 그 방향대로 물체를 많이 이동시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을 구하는 공식 W는 뭐죠? W는 F S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합니다. W는 F. 다리는 마찬가지로 줄이에요. 이번에 이 일과 에너지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제일 이야기 쉽게 알려줄게. 에너지는요 돈이에요. 돈. 일은요 어떤 소비의 행위입니다. 소비의 행위. 되니? 그럼 내가 소비하면 내가 갖고 있던 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소비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건을 판 입장에서는 이 돈이 올라가겠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그럼 봐봐. 처음에 A라고 하는 물체가 있었어. A의 초기 에너지를 E0라고 해볼게요. 한 30, 좀 더 주자. 90줄만큼 있었다. 자, B도 있었는데 B의 초기 에너지는 뭐 20줄 정도였대. A는 90만 원 갖고 있었고요. B는 20만 원 갖고 있었대. A가 B한테 일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한 일의 양을 뭐 40줄 정도로 줄까요? 그럼 A의 나중 에너지는 90에서 40이 감소한 50줄이 되고요. B는 60줄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니? 즉 일을 하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됐나? 일을 한다와 받는다는 반대의 방향성을 가져요. 그러면 이 에너지 종류들 좀 봅시다. 첫 번째로 뭐 비대에너지 있겠죠? 비대에너지. 주변을 밝게 하고 뭐 복사의 형태로 다른 물체의 온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한 것처럼 빛이죠. 자, 두 번째는 열에너지. 우리 열에너지 관련한 기관도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열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죠. 그리고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고요. 자, 세 번째 전기 에너지. 다음 시간에 아주 면밀히 배울 겁니다.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중3에서 배웠는데 6단원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기대 안 했어? VIT 이렇게 그러는 VIT. 까먹을 수 있어. 기대 안 했다가 당당하게 왔어요. 자, T는 네, 시간 단위를 써주셔야 돼요. 야, 그래도 이건 공식 기억 못해도 V는 뭡니까? V는 뭐야? 어머? 전압. I는? 그치? T는 시간이죠. 시간인데 초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화학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는 어떤 화학 결합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뜻해요. 뒷파트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어떤 입자와 입자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둘은 항상 에너지로 연결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니? 뭐 포도당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어떤 입자와 입자는 항상 에너지로 연결한다. 그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럼 화학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는 물질은 화석연료. 화석연료라고 하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까지 세 개. 그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어떤 물질 속에 화학 결합이 있을 때 그 화학 결합 사이에 에너지를 저장한 형태를 화학 에너지라고 부른다. 다섯 번째 핵 에너지. 자, 핵 에너지는 핵연료. 보통 핵연료라고 하면 누구예요? 모르나? 우라늄. 그죠? 우라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라늄이 분열하거나 핵연료가 분열하거나 융합 시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핵연료는 핵에너지고요. 화석연료는 화학에너지입니다. 둘이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하겠죠. 자, 여섯 번째 그랬던 운동에너지. 기호로 EK라고 쓰죠. 키네틱 에너지. 공식 뭐죠? 이거 알아야지, 진짜. 운동에너지 공식 뭐야? 진짜 거짓말 하지 마. 2분의
V제곱 음. MV 제곱 이렇게. 자, 7번 위치 에너지. 까먹었을 수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자, 위치 에너지 9.8 mH. 이 정도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내용에서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 보면 교재 없는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무슨 내용들이냐면 중3 수준의 내용들. 없지만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이니까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자동차가 있다고 해볼게요. 장난감 자동차. 뭐 한 6kg짜리 정도 쓸까요? 애가 4m/s로 달려갔다라고 해볼까? 달려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 자동차 뒷공문지를 쭉 따라가면서 밀어줄 겁니다. 가고 있는 자동차를 내가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때 이 밀어준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를 알려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할까요? 여기 FS. 실제 출제 문제예요. 제가 수치만 바꿨어요. 중3들한테 던져주면 잘 풀어. 야, 그러면 지금 에너지 이야기 하고 있고 운동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죠. 당연히. 그리고 FS 그래프가 나왔다?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사실. 근데 그래프 보면 네 가지 값 체크하라고 했죠. 뭐였어요? X, Y. 기울기와 밑넓이여서 밑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거 어떻게 찾았어? 뭐라고? 못 들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할 때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거 어떻게 찾았어? 까먹었어? 와, 이러니까 물리가 무너지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물리가 약간 좀 개념 싸움이라고요. 밑넓이는 x 곱하기 y라고 했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그럼 뭔가 보이지 않냐? 뭐가 보여? fs는 뭐가 보여? 이동거리? F가 힘이고 S가 이동거리니까 둘 곱하면 뭐냐고요? 2대 W죠. 나? 실제 수치도 한번 넣어줄까요? 뭐 여기가 3, 여기가 7,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X값은 한 10, 정도 줄까요? 10m.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10m 이동 후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앞선 내용들을 조합해서 푸시면 돼요. 자, 처음에 운동 에너지 구해볼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 이 K죠? 처음 상태니까 제로라고 써줄게요. 야,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같이 얼마야? 빨리 MV제곱 질량 6 곱하기 V제곱 16이잖아요. 즉 48줄이네. 맞아? 이때 해준 일의 양이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 W는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요. 이래주면 에너지 증가한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자동차 밀어줬잖아요. 이 밑넓이 구해야죠. 사다리꼴 3, 7이니까 5, 10, 50줄이네. 맞냐?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니? 40 더하기 50이니까 90줄이 되네. 그쵸? 그럼 이 90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8줄은 어디로 갔어요? 8줄이 어디 갔어? 98줄이네. 2분의 1 곱하기 98 질량 6 곱하기 속력의 제곱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 맞아? 그럼 V제곱이 숫자가 좀 더럽지만 3분의 98이네요.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지. 유리야 너네가 하고 7루트 이겠네. 그거? 분자가 7루트 이겠네요. 이 문제 출제가 됐다고. 그 친구가 되게 좀 애매한 친구였는데 딱 한 3등급 정도 3에서 2?
그러니까 꽤 공부 그래도 하려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내가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기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다뤄왔고 이렇게 바락바락 우기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시오패스나? 바락바락 우기더라고. 아이 쌤 이거 책에 안 나와요. 야 너네 작년 문제 나왔다니까 똑같은 쌤 출제하니까 공부해. 시험 전날까지 안 해서 참 이게 심지가 굳은 친구야. 근데 이게 1번하고 2번에 나왔어요. 운동에너지 구하기, 속력 구하기. 5점이고요. 4점이에요. 기말고사 때 100점 맞았거든요. 중간고사 때 이거 두 개 딱 틀렸어. 91점 맞았다? 3등급 떴다? 바보 아니냐? 하라고 한 것만 했으면은 1등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 교재 그대로 나오지 않던 내용들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어? 특히 예전에 배웠던 것들 까먹었는데 너네 딱 봤을 때 옛날에 한가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학습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럼 1학년으로 다시 가야 돼요. 1학년과 밑으로. 아니 다시 가라는 게 아니라 다시 설명해 주잖아. 그때 제대로 학습하면 되지. 91점인데 선생님. 91, 100. 쉬운 학교였어요. 응, 쉬운 학교. 그런 경우 많아. 100점이 좀 더 쉬운 데 가면 100백인데 2등급인데도 있었어. 자주 발생해요. 그 경우에 2등급이 없어요? 없죠. 없어. 이번에 에너지 효율도 봅시다. 근데 너네 가는 학교들은 내가 봤을 때 다 그렇지는 않아. 1등급 없어서 걱정하지 말고 있어도 못 받아요. 걱정할 수준에 먼저 나가가는 게 우선 아니야? 아 맞는 말이다 나면. 있어도 못 받아요. 있어도 못 받아요. 있어도 못 받아요. 에너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기울어는 소문자 2로 보통 많이 써요. 에피션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공급한 에너지 분해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를 지칭합니다. 너무 주관적인데. 응? 너무 주관적인데. 아니요. 전기기부품 뚜렷한 것들이다. 뚜렷한 것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전구 하나를 설치할게요. 전구. 저희 전구 쓰였다는 건 그냥 빛을 보이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그럼 전구 썼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 공급해줄게. 뭐 한 200줄만큼 공급해줄까요? 그럼 이 전구가 다양한 에너지로 이제 전환돼서 다른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예요. 뭐 첫 번째로 뜨거워지겠죠. 열 에너지 발생할 거 아니에요? 한 140줄만큼 발생했다고 해볼까요? 또 빛 에너지도 발생시키겠죠. 그죠? 한 40줄만큼 발생시켰다고 해볼까? 그럼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에너지들도 있다고 합시다. 뭐 소리도 좀 나고 자질구레한 에너지들 막 20줄 정도라고 해볼까요? 야, 그럼 이때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하겠니? 200분의 200분의 유용한 에너지가 200분의 40. 그래, 빛 에너지잖아요. 40 해가지고 어떻게 나타내? 합이래. 곱하기 100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100분의 20이죠? 0.2 이렇게 나타내거나 학교별로 달라. 그냥 표기는 따라가면 돼.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20%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응? 학교생이 시킨 대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에너지 사용하는 기계 하나 공부해 봅시다. 열기관이에요. 열기관. 나중에 물리원에서 자세히 배우는 기관인데 한번 다뤄봅시다. 자, 얘는 말 그대로 열로 구동하는 기관을 뜻해요. 열로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뭐 움직인다던가 뭐 다른 일을 한다던가. 자, 여기 어떤 기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까요? 기계가 있대. 자, 얘한테 열 에너지를 준다.
근데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밖에 이동을 못 하거든요.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는 이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위쪽에 있는 열을 전달해준 물체는 항상 고온의 물체예요. 자, 얘가 열을 주겠죠. 이 열기관한테. 그치? 자, 이때 건네준 열의 양을 자, 기호로 Q1이라고 해볼게요. 열의 양을 Q1이라고 그래요. 기호로. 열량을 Q1, Q라고 그래요. Q. quantity of heat. 양, 열의. 자, 얘한테 어쨌든 에너지를 줬잖아? 에너지를 주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얘가 어떤 일을 수행할 거예요? W 어느 정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열 에너지는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죠. 열을 받으면요, 필연적으로 온도가 증가합니다. 야, 그럼 애 계속 온도가 오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즉, 열을 방출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 열은 방출해줘야만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데요. 여기 이 방출한 열 Q2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든 기관이라고 해도 Q2는 0이 될 수가 없어. 아니? 얘들 너네가 기계 쓴다고 해봐. W를 많이 시키고 싶겠니? Q2를 많이 발생시키고 싶겠니? W죠. 이거 버리는 거니까 사실. 맞아? 근데 Q2를 0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실패했다고. 나중에 카르노 열기관이라고 해서 배울 텐데 물리 가면 배워요. 연력학 1법칙, 2법칙. 그죠? 절대로 0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버려야만 합니다. 식으로서 정리해볼까요? 그럼 Q1은 공급한 열인데 이 Q1의 크기는 뭐와 같을까? W 더하기 Q2와 같겠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된 식입니다. Q2는 방출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하죠. Q1은 공급열, Q2는 방출열. 자, 그럼 이때 열기관의 효율 한번 재볼게. 열기관의 효율 2는 자, 공급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죠? 이게 Q1이지 않니? Q1분의 유용한 에너지가 뭐야? 여기서? W야 Q2야? W죠. 당연히. 퍼센트를 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 하면 되거네? 자, 근데 이거 식 좀 바꿔볼까? 얘는 W는 뭐니? Q1 빼기 Q2. 그래서 더 FS인데 Q1 빼기 Q2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Q1분의 Q1 Q1분의 Q1 빼기 Q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한 번 더 바꿔볼까? 어떻게 쓸 수도 있어? 좀 깔끔하게 쓰면 1-Q1분의 Q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녀. 자, 이게 열효율을 구하는 세 가지 방식이고 사실 세 개가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이 연력학 관련된 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된 식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나머지 변형해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 자, 우리 아까 무슨 이야기 했냐면 Q2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라고 했지. 그럼 이 식에서 봐봐. 1-Q1분의 Q2. 근데 Q2는 0이 아니죠. 이건 무조건 양수값입니다. 근데 Q1은 Q2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0.xxx 됐죠. 0은 될 수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1 빼기 0. 뭐식이니까 결과값도 0. 뭐식이다라는 거야. 이는 절대로 1이 될 수 없습니다. 열효율은 1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열로 구동하는 기관들은 효율이 아무리 잘 나와봤자 30% 40% 언저리예요. 사실 버려지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효율이 높은 걸 사용하더라도 버려지는 게 더 많습니다. 기술의 한계죠. 그럼 우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소개 좀 할게요.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에 있던 엔진은 이제 기름 때워서 쓰는 거죠. 화학에너지. 하고 전기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 모터는 당연히 전기 에너지. 두 가지 이 에너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화학 에너지, 엔진에 들어가는 화학 에너지, 저기 기름은 계속 넣어줘야 돼. 근데 전기는 계속 충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기는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더 높아요. 그냥 엔진만 쓰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한번 봐봐. 결국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내려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에너지 전환 과정을 좀 이야기해볼까요? 내려가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겠네?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그러니까 내리막을 가면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지죠. 근데 우리가 계속 빨라진 채로 다닐 수 있을까? 실제 운전하는데? 아니잖아. 뭐 이게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죠. 속력이 증가하더라도 이걸 에너지 관점에서 보는 거야. 기껏해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놨더니 속력이 빨라졌더니 그 속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즉 운동 에너지가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냐?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쓴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뭐 어떤 자동차나 사이즈나 부품이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본다면 그냥 엔진만 쓰는 자동차보다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전기를 추가적으로 충전해서 쓰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버려지는 걸 모았다가 이 추가 동력에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기 에너지를 언제 요거 좀 이야기하자. 이 과정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 내리막이나 감속할 때 일어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놓은 전기 에너지를 언제 쓰냐? 시동 걸 때. 시동 걸 때는 전기 모터만 사용해. 전기 에너지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 정속으로 주행할 때는 뭐 우리가 뭐 엑셀을 엄청나게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주행할 때 이때는 엔진만 써요. 즉 화학 에너지만 사용합니다. 이게 엔진이 효율이 높아서 그래. 이럴 때는 이 상황에서는 엔진 효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 전기는 홀랑 시동 거는 데만 쓰나요? 어디다 쓰냐면 오르막이나 가속을 해야 하는 구간. 이때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죠. 이때는 전기 에너지도 쓰고요, 화학 에너지도 같이 사용합니다. 기본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때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 뒤에 내용 이제 없어요. 에너지 제로 수도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거 두 개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 첫 번째는 액티브 하우스. 내가 에너지 아껴 쓸 텐데 액티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껴 쓰겠대. 이건 집에다가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발전소 안 돌릴 거야. 화력 발전에 돌리면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나와. 아껴 쓸래? 내가 만들어 쓸래? 두 번째 패시브 하우스. 수동적인이라는 뜻이죠. 뭔가 적극적이지는 않은. 아껴 쓰긴 할 건데 내가 태양광 발전기나 풍력 발전기를 지을 돈까지는 좀 없는 것 같고
단열에 신경을 써요. 창문을 두 겹으로 한다던가 집에 벽면에 단열재를 조금 더 넣는다던가 그래서 보일러 좀 덜 댈래 이렇게 쓰는 게 패시브하우스입니다. 뭐 저기 채광 시스템을 좀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 지붕에 창문들 하나 설치해가지고 햇빛이 좀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패시브하우스고요. 문제는 뭐 돈이겠죠. 돈이나 실제 주변 환경이 사용하기 적당한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다. 문제 좀 봅시다. 앞에부터 합시다. 잠깐 돌아가서 이건 다 했거든요. 자, 그 268, 9쪽 한번 보자.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269쪽. 1번부터 문제 풀면서 개념 복습 좀 합시다. 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친구들이 지표로 재방출해서 대기 온도를 상승시켰대. 온실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뭐 지구온난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온실효과가 강해져서 뭐 작년보다 평균 온도가 증가했다더니 이런 부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와야 합니다. 좀 더 강한 뉘앙스를 풍겼어야 돼. 자, 2번도 볼까? OX로 표시하래. 1번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어때? 맞죠? 야, 2번 문제 밑에 필기 한번 해볼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이 강해질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칸에 잠깐 내용 추가하고 갈게요. 야, 지구온난화가 증가하면 지구온난화가 더 강해지면 강수량이 어떻게 될까요? 증발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둘 다 증가해요. 증발도 많이 되고 비도 많이 내려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증발이 많이 되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질 테니까 강수량도 늘어나겠죠. 됐어요? 그럼 증발도 많이 되고 저기 강수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좀 적어놓고 가시고 태풍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증기를 많이 머금어야 되죠. 증발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3번 아열대기후구 지역이 왜 좁아집니까? 증가하죠. 4번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해수면은 상승한다. 어때? 당연히 맞죠. 어려운 거 없죠. 나머지는 됐고요.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지구온난화 자료 1번 한번 볼래? 자료 1번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 기온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치? 근데 너네 그 그래프에서 강조해 놓은 게 있어. 증가하는데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한다? 왜 일자로 증가 안 할까 이야기인데 여기는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화는 보통 한 1년 정도 사이거든요. 여긴 여름입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건 겨울에 뭘 쓰기 때문이야? 난방을 쓰기 때문이에요. 되니? 그래서 일자로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자세히 보니까 겨울철에 조금씩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자료 2번도 한번 볼까요? 대기화에서의 순환 나와 있다. 이때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곳에 이름을 쓰래. 자, 3에서 0에서 30도 사이에 일어나는 순환 해들리 순환이죠. 가. 자, 나도 한번 볼까요? 대기대 순환의 바람 중 가장 뚜렷한 바람이잖아요. 지면에서 부는 바람, 무역풍, 급동풍, 편서풍에 대한 내용이겠죠. 근데 그 중에 센 거 두 개를 고르래. 당연히 무역풍과 편서풍이죠. 네? 제가 오늘 급동풍에 의해 흐르는 해류를 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약하니까 그래. 자, 밑에 5번 편서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지. 그러면 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건 제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 찾으면 된다 했잖아요. 북태평양 해류, 남북순환 해류 두 개겠네. 그죠? 그럼 오른쪽 한번 봅시다. 남은 건 여러분이 푸세요. 해석만 좀 해드릴 테니까.
3번도 한번 봅시다. 평상시하고 엘니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 자, 가는 보니까 무역풍이 부네.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좀 몰려있네. 그쵸? 가는 평상시의 모습이겠네. 나는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으로 몰려있던 따뜻한 바닷물이나 해수나 공기가 동쪽으로 다시 이동했네. 엘니뇨가 발생했네. 그죠? 찾을 수 있겠지? 그림 보면서.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뒤쪽에 273쪽 봅시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A는 극순환, B는 페렐 순환, C는 헤들리 순환이죠. 자, 기억 보기부터 보면 지금 당연히 틀렸죠. 페렐 순환, 간접 순환이고, 니은 보기, 무역풍은 A의 지표, 말도 안 C의 지표죠. 자, 디귿 보기, 대기 배순환의 발생원이 위도부에 따른 열에너지 불균형이다. 적도가 많이 가야 되고 북극이 많이 냉각돼서 그런 거죠. 극지방이. 맞아? 여기 다른 표현으로 나오면 또 태양 고도 차이 때문이다. 뭐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 다양한 표현들 좀 숙지해 두시고. 야, 10번 문제 기억 보기 봐봐. 이거 얘들 되게 많이 틀리거든. 야, 에너지가 남는 곳은 어딥니까? 고위도예요? 저위도죠. 문제에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고에서 저로 간다라고 많이 나와요. 잘 체크하세요. 항상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다. 앞에 또 뭐 넘어오고. 자, 14번 문제 보자. 평상시하고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표충수온 분포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니까 빨간색이 좀 따뜻한 거네요. 파란색으로 차가워지고. 자, 나는 평상시 하나 엘니뇨래. 누가 평상시니? 누가 평상시야? 가죠. 따뜻한 물이 서쪽에 몰려있잖아. 나는 퍼져있으니까 엘니뇨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 엘니뇨 발생이 수온 분포는 나이다. 그죠? 전체적으로 따뜻해졌죠. 자, 니은 페루 연안의 강수량은 가보다 나에서 더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동태평양, 서태평양 안 알려줘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고. 지형은 하나씩만 알고 있자고. 동태평양은 페루, 서태평양은 인도네시아. 자, 그러면 페루 연안,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동태평양이 언제 더 많아? 당연히 엘니뇨인 나에서 더 많겠네. 자, 디귿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남적도 해류래. 남적도 해류도 결국 무역풍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적도니까 해류고요. 맞아? 그럼 엘니뇨 발생한 무역풍 약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엘니뇨 때 남적도의 해류도 더 약하게 흐르겠죠. 오케이? 평상시에 더 세게 흐르겠네. 오른쪽에 고난도 문제도 한번 봅시다.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보면 가와나에서 관측 수온 빼기 평균 수온이라고 했네. 관측 수온 지금 쳐다본 거죠? 지금 분석한 거. 관측. 사실 현재 수온 빼기 평상시라는 뜻과 같겠죠. 그러니까 뒤집혀서 나올 때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치? 자, 그러면 가부터 볼까요? 가. 자, 가에서 서쪽의 수온 변화를 볼까요? 플러스 0.5가 보이죠? 그죠? 이건 증가죠. 현재가 더 높다는 거니까 원래보다. 동쪽도 한번 볼까? 동쪽은 뭐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 케이스가 더 많네요. 그럼 평상시가 더 높다는 거지. 현재는 더 추워졌다라는 거네. 원래보다 차가워졌다. 언제니 가는? 서태평양의 수온이 증가하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감소할 때. 평소인가요? 평소면은 다 0이나 있어야겠지. 라니냐겠죠. 평소랑 비교한 거니까. 평소면 저 값이 0이었어야겠죠. 알겠어? 자, 나도 볼까요? 나는 서태평양의 수온이 뭐 변화한 게 거의 안 보여요. 그죠? 잘 안 보여. 동태평양은? 선생님. 이거 방향은 그럼 반대예요?
이따가 또 이야기할게. 자, 동태평양은 증가했어요. 맞아? 그럼 이건 모르긴 몰라도 엘니뇨겠네.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엘니뇨일 때 서태평양의 수온이 감소하지만 사실 많이 감소하진 않는다고요. 따뜻한 물을 일부 보냈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살짝 줄어들겠지만 뭐 여기서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야, 엘니뇨. 자, 제인이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림 보면 여기가 142에 있고 여기가 100W인데 E는 이스트, W는 웨스트니까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여기가 서태평양이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얘들아, 위도를 결정짓는 기준선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어요. 그냥 이쪽이 동태평양이야. 그래서 이게 동태평양의 저기 경도선이에요. 그 가운데 없어요. 태평양이 왜 기준이어야 돼요? 왜 태평양이 기준이어야 아무 돼요? 정보도 없이 그림이 이렇게 정도를 나타나. 나타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소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기 서태평양으로 보는 게 아니야. 여기 동태평양이에요. 경도를 기준 짓는 선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뒤로 넘어가서 에너지도 몇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281쪽 볼까요? 자료 3번을 한번 봅시다. 저랑 똑같이 표기해 놨는데 Q1은 공급한 열, W는 한열, Q2는 방출한 열 이렇게 나타나 있네. 5번 보기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공급한 열의 크기가 방출한 열하고 한일 W의 합과 같다라는 걸 나타냈네. 기억자리의 것은 W 플러스 Q2겠네요. 에너지를 줬더니 일부는 일했고 일부는 방출했다. 자, 니은은 뭐니? Q2가 작아야겠죠? 방출되는 에너지가 작을수록. 자, 6번 Q1이 25, 1이 W, 1이 W가 5. 자, 버려지는 건 얼마인가요? 버려지는 건 20kJ이겠죠? Q2는 20kJ이고 효율 구하라고 했네? 그럼 다양한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 뭐 Q1분의 W 해도 되고 Q1분의 Q1 마이너스 Q2 해도 되고. 나와 있으니까 25분의 5 하면 되죠? 0.2%로 하면 20%. 자, 7번도 생각해보자. 자료에 대한, 내가 여기가 다 풀어줄 건데, 여기가 시험에 웬만하면 한 문제 나와요. 자, T1이 T2보다 높다. 결국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1번 맞네. 자, 2번은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되죠? Q1은 Q2 플러스 W니까 W는 Q1 마이너스 Q2다. 맞네. 3번 어때요? 버려지는 에너지가 0인 열기간 존재하지 않는데 어때? 맞죠? 무조건 버려야 한다 라고 했어요. 4번 어때? 틀렸죠? 클수록 높아져요. 그렇죠. 클수록 높아져야죠. W가 한 1이니까. 5번은 식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1-Q1분의 Q2니까 Q1분의 Q2가 작을수록 효율은 높아지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분수가 나와서 식에 대입해 보면 돼. 제전에는 근데 안 밟아도 될 것 같아요. 좀 높거나. 진동을 풀 수 있어요? 내림 버튼 하나 눌러. 엄마들한테 안 밟아도 될까요? 이따 받아. 자, 뒤에 284쪽 한번 보십시오.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얘는 표로 된 문항들이 자주 출제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그 표에 절대 실수 안 하는 법 알려줄게. 표에 4가지 값을 적으세요. 첫 번째는 공급열이고요. 문제 나와있죠? 그 두 번째 칸에 1의 양 나와있죠? W. 뭐 넣어볼까요? 180. 여기는 15, 10.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값이 2개 더 있어. 뭘까? 첫 번째. 방출열이겠죠. A는 얼마니? 85, B는 70. 그런 상황에서 또 마지막 뭘까? 그렇지. 표에 이 4칸 다 채워놓으면 절대 실수 안 해요. 그럼 얘는 그냥 퍼센트로 하자. 15%. 그럼 소수요. 퍼센트로 하면 소수가 나오네. 분수로 하자. 100분의 15죠. 여기는 80분의 10. 그죠? 그냥 이렇게 남겨둡시다. 뭐야, 분수 떨어지잖아.
뭐야? 80분의 10이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12.5. 얘는 15%는 8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12.5%입니다. 여기 네 가지 값 다 채워놓고 하라고. 오케이? 자, 기억 A의 에너지는 15%이다. 퍼센트 보기를 보고 내가 10%로 쓴 거예요. 자, 니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하는 일이 B가 A보다 크다. 효율이 A가 높으니까 A가 크겠죠. 효율이 A가 더 큰 거죠? A가 15%, B가 12.5%잖아요. 식으로 검증해봐도 돼. 봐봐, A의 효율은 15%죠. 15%는 공급한 에너지 얼마인지 몰라. Q1이라고 해볼까? 분의 W. 그죠? W1 이렇게 할까? A 거니까. 뭐 A라고 하든지. Q는 똑같으니까 내보다. 12.5%는 B의 에너지 효율인데 Q만큼의 열을 줬을 때 W, B와 같습니다. 맞냐? 같은 양의 열을 줬다고 했으니까 Q는 똑같이 넣으면 되죠. 그러면 WA는 식으로 쓰면 뭐예요? 15 곱하기 Q죠. WB는요? 12.5 곱하기 Q. 이렇게 식으로 써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디귿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A가 B보다 한 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효율이 낮은 게 나쁜 영향을 미치죠. 에너지 많이 버리니까 더 많이 쓰겠죠. 뒤에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광합성 할 때 물관하고 체관에서 이동한대 물질들이. 물관은 뭘? 체관은 양분이 이동하겠네요. 자, 기억 광합성은 빛을 화학으로 전환하는데 어때? 당연히 맞죠. 자, 니은 물관에서 물이 위로 이동하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당연히 증가하죠. 디귿 체관에서 양분이 아래로 이동하는 동안 양분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다.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위치 에너지요? 운동 에너지 합이죠. 내려왔네.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될까? 감소했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확실해? 확실해? 운동은 밑으로 가는. 여기 식물 안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자연낙하 운동이죠. 떨어지니까 빨라지지 않나요? 라고 하잖아. 그럼 자연낙하 운동에서 뭐 이거 식물 아니잖아. 그치? 똑똑한 애들 실수 많이 해. 그래서 문제 봐.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될까?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될까? 문제 봐. 더 커지죠. 진짜? 문제 봐. 솔직히는 커질 것 같아. 문제 봐. 문제 봐. 근데 이건 자유 선생님. 일정은 이건 공기 중에서 자유낙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기 중에서 볼펜을 떨어뜨린 거고요. 이건 식물인데 왜 똑같다고? 문제 봐. 문제에서. 그래, 문제에서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잖아. 그 상상이 나를 펼칠 때가 아니야. 속력이 일정하네.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네요. 위치 에너지는 줄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운동 에너지 일정, 위치 에너지 감소니까. 됐죠? 과제는 291쪽까지 풀고 초점하고 붙여 열심히 되고 교재 검사 맞고 친구들은 기가하십시오. 야, 정규 수업 다음 주까지예요. 내신 다음 주부터 아니야? 네.